자,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있죠. 여기서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맞춰야 돼요.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총체적인 영업 활동, 이걸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거의 98%는요 그 마케팅 전략에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물어봐요? 마케팅 전략. 그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 보시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일단은 마케팅 전략을 공부하기 전에 마케팅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마케팅 환경은요, 크게는 거시적 환경 그리고요 미시적 환경 구분하는데, 거시적 환경은요 딱 듣는 순간 피부에 와닿지 않은 환경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뭐 있다 있죠. 이런 거 다 보라고요. 거시적 환경이라면, 미시적 환경은요 그야말로 마케팅과 관련돼서 직접 부닥치는 집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쟁업자하고 경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광고 같은 거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세금도 걷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미시적 환경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마케팅 전략에서 한 문제 물어보는데, 자, 마케팅 전략은요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형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한 식으로. 자, 맨 먼저 얘는요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하고, 얘는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마지막으로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우리 이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판매자. 기업마다 마케팅 부서가 있어 없어요? 있죠. 애들이 이제 책상물에 딱 앉아서 시장을 여러 한테 쪼개보는 겁니다. 쪼개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요 시장에 치고 들어가서 이런 걸 잘 팔아보겠다는 얘기죠. 작전을 잘 짜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시장 점유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단계마다 강약을 조절하면서 전략 구사하는 거 있죠. 이걸요 고객 점유 마케팅. 요건 굳이 표현하자면 쌍방을 중시한다 이겁니다. 쌍방. 양 당사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계 있죠. 이걸 중시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요건 좀 앞자리, 영어 앞자리를 딴 겁니다.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 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건 전부 다 앞자리 딴 건데, 먼저 S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시그멘테이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그멘테이션. 이거를요 뭐 분할한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쪼갰. 어쨌거나 시장을요 여러 가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쪼개는 걸요 시장을 세분화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대림산업 입장에서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림 입장에서 시장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시장을 지역에 따라 쪼개볼 수도 있겠네요. 지역에 따라 서울의 부동산 시장,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쪼개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쪼개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뭐 기타 특수용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규모에 따라서도 같은 20평대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시장, 소형 아파트 시장 막 쪼개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질에 따라서 쪼개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초호화 빌라 시장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막 쪼개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쪼개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쪼개진 시장에서 두 번째는요 타겟 마켓이라고 해서 이 목표가 될 만한 시장 있죠. 요거 선정하는 겁니다. 표적이 될 만한 시장,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거, 이걸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표적 시장.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뭐 대림산업 입장에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여기는 오산이고 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이 제1동탄 신도시인데, 요거는 20년 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했고, 요거는 제2동탄 신도시가 10년 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쪽에다가 이 동탄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야, 우리 대림 입장에서는요 이 지역을 일단 타겟으로 삼겠다. 지역은요 동탄 지역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용도는요 당연히 아파트 시장을 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요 규모는요 50평대 대형 아파트로 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요 질은요 초호화판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경쟁력이라든가 자금 사정을 비췄을 때 이 시장에 들어가서 자, 물건을 팔아야 돈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걸 찾아내는 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포지셔닝 전략이다 혹은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목표로 두는 시장이 이 현대 그 대림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화도 와서 뭐 아파트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서 목표로 삼고 있을 텐데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아파트 지어서 팔면 큰돈 대환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뭔가에서 차이를 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4P 믹스 전략입니다. 이것도 전부 앞자리 P를 딴 겁니다. P를 따서 맨 먼저 이제 프레이스 전략이다. 요거는요 유통 경로 전략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아파트 지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을 건가? 예컨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팔을 건가? 아니면요 중개사를 통해서 팔을 건가? 이렇게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때로는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지 선정 전략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아파트라 하더라도 똑같이 지어놓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다 다른 거예요. 위치도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 학교가 있는지 도로는 잘 깔려 있는지 관공선이 있는지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하나 보고 거래해야 돼요. 또 안산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안산까지 가서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부동산 시장은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이제 보고 거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 이제 입지 선정 전략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겠다. 이 제2동탄 신도시역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선다고 하길래 도보로 4번 축에서 내려서 도보로 15분 정도에 있는 거리 요거를 입지를 선정하겠다. 15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한 30분씩 걸려봐요.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출근하려면 30분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차 끌고 가려면요 요즘에 지하철역에다가 주차해 놓으면요 주차 요금도 무시 못합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15분 정도라면요 딱 그 운동 삼아 걸어가기 딱 좋다는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선정하겠다. 두 번째는요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해서 요거는요 제품 전략을 얘기합니다. 제품. 프로덕트라는 게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짓는 아파트는요 다른 아파트가 차별화시키도록 요번에 아파트 단지 내다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뭐라고요? 골프장.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와서 골프 치기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 세 번째는요 프라이스 전략이다. 요거는요 가격 전략이다. 가격은 어떤 식으로 차이를 줄 것인가. 차별화. 우리는요 일단은 고가 전략을 통해서 가격이고 품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정이 안 되면요 가격 낮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요 프로모션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프로모션이다. 자, 요거는요 의사소통 혹은요 판매 촉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매 촉진이다.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알리는 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광고인데 문제는요 신문에 광고해봐야 신문에 신문 보지도 않죠. 그리고 또한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광고하는 게 아주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전국적인 광고입니다. 여기다 지은 아파트를 전국에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오버추어 광고라고 해서 클릭할 때마다 막 광고비를 따냅니다. 돈을 막 가져가니까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러면 저 비용이 아주 절감되면서 효율적인 광고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50평짜리의 호합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단은요 아무래도 일단 나이는 40이 넘어가야 되지 무슨 20대가 막 이런 거 사진 않겠죠. 그리고
이 서울이라든가 수원 쪽에 일단은 그 과장급 이상 된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정도는 돼야 이제 이걸 살 수 있는 어떤 뭐 나이대라든가 뭐 그런 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뭐 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목표가 될 만한 고객을 선정하는 겁니다. 신부름센터에다 물어봤더니 다 다운돼요. 돈만 주면. 자, 이렇게 해서 얘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팜플렛 집어넣어서. 그러면 표적이 될 만한 고객을 선정해서 광고하는 거니까 광고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근데 이것들이 그 광고만 보고 안 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오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출구 앞에다가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다음에 자동차를 딱 세워놨습니다. 딱 세워놓고 이 어떤 자동차냐면 똥골뱅이가 4개 있는 차입니다. 이걸 무슨 차라고요? 아우디라는 겁니다. 똥골뱅이. 그래서 요걸 딱 세워놓고 나중에 왔다 가는 사람은요 무조건 추첨을 통해서 한 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기 아반떼에서 이거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반떼를 좀 비하해서 그렇지만 좀 그런데 어쨌거나 혹시나 당첨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퇴근할 때 한번 들릴 수 있어 없어요? 들려볼 수 있죠. 알고 봤더니 주책 중에 농간 아닙니까? 지들 뭐 직원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몰래? 자, 어쨌거나 그래도 그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예컨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마네킹을 딱 보더니 옷가게 앞에 저거 신기하게 생겼네 하면서 이게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이쁘게 생겼네 저 옷 이러면서 주목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어떤 옷에 가서 자꾸 만지작거리고 거울에 비춰보고 한다는 얘기죠. 그 옷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흥미. 그러다가 자 거울 뒤에 보면 옷 가로 있는 데 있어 없어요? 옷 가로 입고 나와서 약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이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카드 꺼내는 걸 뭐라고요? 액션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행동. 자, 이런 걸 일종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인데 이런 단계마다 적절한 강약을 조절하면서 전략 구사하는 거 있죠? 그걸 뭘 한다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옷 사러 들어왔는데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 짜증납니다.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인사 좀 저 신사 좀 잘하고 큰 소리 인사하고 브라우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치마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위치만 알려주는 정도 있죠. 이게 쏙 빠져야 돼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어떤 옷에 가서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거울에 비춰보고 그러면 그때 살짝 접근해서 소위 셀링 포인트라고 해서 그 옷의 가장 특징이 되는 만한 얘기 있죠. 요거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은 탄력성이 너무 좋아서 한번 잡아당기면 100m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즘에 잘 나가는 걸그룹들 있죠. 주로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이렇게 딱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입는 순간 당신은요 최첨단 유행을 걷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좋다고 옷 갈아입고 나왔나요? 나오죠. 나와서 이제 거울에 비춰볼 때 거울에 비춰볼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충격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충격이 뭐예요? 몇 번 했는데 언니 거네 이렇게. 누구 거라고요? 언니 거네 이렇게 딱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언니 거네 이렇게. 자, 언니를 위해서 태어난 옷이라는 얘기죠. 언니 거네 이렇게. 이러면 한마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는 걸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근데 관계 마케팅은요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옷 사간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끝났다 하지 말고 팔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선물 같은 게 오면은요 뭐 보여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팜플렛 같은 걸 얻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전화해서 잠깐 들리시라고 해갖고 커피도 좀 마시고 가끔 밥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명절 때는 어김없이 문자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다른 그 친구들한테 소개해줘 안 해줘? 소개해주죠. 그럼 애들 막 끌고 막 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해줍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 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72페이지. 자, 메뉴에 보면
부동산 광고가 이제 판매 촉진의 일환인데 부동산 광고는 어떤 특징이나 볼게요. 일단 일반 재화 같은 거,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지만 얘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도자, 때로는 매수자한테 광고합니다. 예컨대 부동산 팔려고 내는 건 무지장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해야 돼요. 사는 사람들은 무지장 많은데 팔려고 내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는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생긴 건 똑같지만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주변 학교는 있는지 아니면요 도로는 잘 깔려져 있는지 아니면 버스는 좀 다니는지 지하철은 뚫려 있는지 다 광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별성이 있다 그럽니다. 개별성을 광고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제한성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내가 그 원룸 지었는데 부산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부산 사람이 여기에서 주무시고 막 출근하고 이러진 않겠죠. 이 근처에다 광고하면 돼요. 이걸요 시장의 제한성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시간적 제한성이라고 해서 얘는요 맥주 같은 거는 광고하게 되면 광고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한 다음 날도 또 맥주만 먹으면 광고가 생각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 다음 날 또 맥주 먹을 때 광고 생각날 거 아닙니까? 또 먹을 때 생각날 수 있죠. 근데 자, 부동산 아파트 광고는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게 되면 오늘 내가 이 광고 가지고 샀는데 다음 날 또 사나요? 다음 날 또 사나요? 무슨 무슨 부동산 갑부관 이상 이렇게 하진 않겠죠. 한 10년 있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광고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걸요 시간적 제한성이라는 겁니다. 시간적 제한.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쉬운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다만 맨 아래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노벨티 광고라고 있어 없어요? 이 노벨티라는 것은요 볼펜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장식적인 물건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영어로 노벨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노벨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광고에 활용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노벨티 광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부채가 하나 있는데 부채를 딱 피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좋은 데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뭔 데이라고요? 좋은 데이. 이게 뭐냐면 부산 쪽에서 부산 쪽 그쪽은 소주가 좋은 데이 주로 먹습니다. 뭘 먹어요? 좋은 데. 그래서 제가 자갈치 놀러 갔다가 어떤 학생들이 그 하나 딱 소주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주로 광고로 활용하는 걸 뭐라고요? 노벨티 광고다. 요즘에는요 분양사들이 주로 뭘 주로 활용하냐면 뭘 활용해요? 물티슈 아시나요? 물티슈 이런 거. 근데 물티슈는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거죠. 근데 부채 같은 건 계속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제가 5년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쓰고 나는 것보다는. 맞지 않나요? 자, 이 정도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자,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다. 어디에? 정신 못 차리네요.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에 오른쪽 1번에 마케팅 전략 중에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 있죠. 쪼개는 활동. 이걸요 시장 세분화하는 겁니다.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요 세분화된 시의 수요자 집단에서 자신의 경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겠다. 그 얘기는요 그 시장에 들어가야 돈이 될 거란 얘기죠. 이걸 찾아내는 걸요 표적 시장 선정한다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이거는요 제품에 있어서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죠. 제품 전략의 예가 됩니다.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요 마케팅 믹스의 4P 전략 중에 경로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 판매 촉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판매 촉진,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 중에 일환입니다. 소비자와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어쨌거나 구매 의사결정 나오면 자, 이 고객 점유 기억나셔야 돼요. 소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 있죠. 이걸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걸 아이다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이다의 원리.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맞는 겁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있죠. 이걸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고 내용도 다 개별적 광고도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다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피곤하실 텐데 잠깐 이제 주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무세요. 자, 어떻게 좀 푹 주무셨나요?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자, 너무 약간 늦게 깨운 경향이 좀 있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론 할 겁니다. 뭐랄 거라고요? 감정평가론. 자, 우리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그림이 있는데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자, 바로 전 페이지 보면 감정평가론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동산의 그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써먹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크게 구성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맨 먼저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다. 여기서는요 감정평가는 왜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을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직접 평가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이 건물 같은 게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걸요 원가 방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런과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이걸요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미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세 가지 방식이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자, 이 조세라든가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요 정부가 미리미리 자, 이 토지라든가 주택 등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고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조세나 보상금 책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합니다. 가격 뭐라고요? 공시제도.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칙해 줍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감칙. 여기서는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가 기준 같은 거 있죠. 이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토탈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자 6문제씩 꼭 나왔는데 다만 한 5년 전인가 7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나와요. 이때 요거는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요거는 공부할 내용이 딱 한 장 정도 앞뒤 합쳐서 뭐라고요? 한 장 정도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한 문제 꼭 맞춥니다. 요즘 거의 한 문제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걸 공부할 건데 이걸 다 못하면 뒷부분을 좀 못할 건데 여기서는 두 문제 물어봅니다. 요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요거는 좀 암기 좀 하면 돼요. 좀 하시면 돼요.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잘하면.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요. 요 수익 방식을 다음 주에 하긴 하는데 요거는 가능하면 힘들고 그러면요. 이거 그냥 이 책을 찢어버리세요.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요? 찢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찢기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괜히 손댔다가는요 괜히 공부가 힘들어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강사 제가 그랬잖아요. 반만 정확히 맞추면 돼요. 알겠죠? 50점 맞겠다 하면 안 되고 반은 정확히 맞추겠다. 그럼 나머지 찍어도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 손대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27일 뭐 남았네요.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막 이상한 거 막 어려운 얘기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다 제끼야 돼요. 그리고 좀 평이하고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죠. 이것만 정확히 맞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는 겁니다. 예, 쓸데없이 자꾸 손대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긴 하는데 너 정 힘들면 제끼세요. 예,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하면 할 만합니다. 두 가지는 잘하면 할 만하고 잘못하면요 뭐 찍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반 정도 이상 맞추면 돼요. 됐죠?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정확히 반은 정확히 맞히겠다. 나머지 반은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나오면 찍고 나와야 돼요. 찍고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요 기초이론 있죠? 기초이론 중에 끝까지 못하고 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75페이지 여기서부터 기초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의 그 뭐 개요라고 해서 여기는요 감정평가를 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 우리 교재는 49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496.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77페이지 맨 위에 가치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아까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는요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감정평가사들은 이거 구분합니다.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요. 요거는요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501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178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부동산 가치의 결정 있죠.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507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512페이지 있을 겁니다. 512페이지. 그리고 한 두 장 넘겨볼게요. 두 장 넘겨보시면 184페이지 맨 위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려면 무턱대고 여기 와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거 있죠. 감안해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개별적인 분석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3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방식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520페이지에 있습니다. 520페이지. 그래서 이 정도가 기초이론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문제 물어보니까 잘하면 맞춥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여기 지울게요.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175페이지에 감정평가의 개요라고 해서 감정평가의 필요성 그냥 간단히 거기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느낌으로. 자, 왜 감정평가 하려고 하냐? 뭐 시장에 거래는 가격을 가지고 뭐 무슨 뭐 하면 되지. 뭐 평가를 왜 하냐? 비싼 돈 들여서 감정평가사 양성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카스 맥주가 한 병 있다고 치자. 카스 맥주 한 병이 있는데 얘는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싸 안 비싸요? 거의 비쌉니다. 도서 산간지방만 뭐 운반비가 들어간 바람에 좀 비싸지. 단 거의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저번에 거래할 때는 2,000원이었는데 요번에 또 거래할 때는 2,500원이고 또 거래할 때는 1,300원 이러진 않겠죠? 거래할 때는 거의 비쌉니다. 그리고 카스 맥주 구입하면서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했다 아니면 금매로 좀 싸게 거래했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이 토지가 한 평 있다고 치자. 토지가 한 평 있는데 얘는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싸 안 비싸요? 비슷한 게 아니라 다 다르죠? 거의 다를 거 아닙니까? 조금씩. 그잖아요?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이 있는데 저번에 거래할 때는 10억이 거래했는데 이번에 또 거래할 때는 13억이 거래할 수 있죠? 또 다시 거래할 때는요 금매로 싸게 8억이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할 때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는요 뭐 사기당했다는 등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는 등 금매로 어떻게 싸게 거래했다는 등 이런 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해줍니다. 이런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들쑥날쑥 비합리적인 가격 아닙니까? 올랐다 내려왔다 이런 거 가지고 보상금 책정하기는 아주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애들을 좀 양성해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게끔 한 다음에 조세라든가 보상금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쓸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다. 자, 평가는 이제 주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 정치적 기능 뭐 하는 거예요? 정책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그 정책적 기능은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라든가 이거 할 때 써먹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냐면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정해야 안 정해? 이런 데는요 정상 지가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정상 지가가 어느 정도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할 때 있죠. 수용할 때 보상금 같은 거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써먹겠다. 아니면요 조세 같은 것도요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데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7억인데 7억 딱 평가했는데 자 매도자가 이걸 팔겠다는 가격이 9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니 평가액이 7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좀 싸게 파세요.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5억입니다. 그럼 거꾸로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아 평가액이 7억이나 되는데 너 왜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돈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꾸 적정한 가격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게 요 네 가지를 정책적 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은요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자, 이거 말이 약간 어려운데 우리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라는 게 물건을 때로는요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장 실패에 따져요. 시장 실패에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물건이 때로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잡으세요. 근데 만약에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계속 유지만 잘 해준다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알겠죠? 자, 시장 실패라는 것은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시장 실패를 해결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자, 이 적정한 가격을 만들어 놓으면 요거를 공시해 놓으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가격대로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가 뭐예요? 투기적 가격 같은 건 무진장 가격 올리거나 막 내려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거의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15억에 나와 있는 땅입니다. 15억에 나와 있는 땅인데 아이고 아무리 봐도 땅 가격이 비싸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사한테 이제 돈 주고 평가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땅은 20억 정도의 가치는 있답니다. 그럼 싸게 나온 거죠? 이거 살 수도 있겠네요.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있죠.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감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나눠보자. 자, 먼저 감정평가의 분류를 하기 위해서 평가 주체에 따라 이 공적 감정평가는요 독일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독일 마을은 가봤다고 했죠. 남해 거기 가서 맥주 먹었던 거 아닙니까? 맥주 먹었어요. 한 잔에 10,000원짜리. 자, 어쨌거나 소세지 2개 들어가 있는 거 30,000원짜리 먹은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 국가기관 산하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답니다. 여기서 평가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대부분 나라는요 공인감정평가 제도입니다.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평가사 있죠. 평가사가 이 평가 주체가 됩니다. 이걸요 공인감정평가라는 겁니다. 평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차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감정평가사죠. 평가사가 평가하는 걸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당연히 신뢰성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차는 뭐냐? 1차는 이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 보이니까 나름대로 뒷짐지고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1차 수준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차는 뭐냐? 2차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이제 평가해 본다든가 이런 걸 답을 하고요. 2차 수준 정도가 되겠네요. 은행의 대출 직원이 평가해 본다든가 이런 걸요. 2차 수준 정도가 된다. 아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평가의 강제성이라든가 평가 목적에 따라서 자, 우리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우리는 자, 평가는 크게 이제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적이 뭐냐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필수적 평가. 얘는요, 임의적 평가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의적 평가다. 자, 예컨대 필수적 평가는요, 이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평가 있죠.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보상평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평가, 이것도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법원 가서 경매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있죠. 이 경매부동산은요, 평가사가 반드시 평가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 평가한 가격이 최저 매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자 있죠. 고자가 사가는 겁니다.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15억에 나온 토지가 있는데 너무 비싸 보여 안 비싸 보여? 비싸 보이죠? 그래서 평가사 시켜서 평가해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한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은행한테 담보 잡히면서 10억만 빌려달랍니다. 은행 입장에 굳이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90억 정도 빌려라면 평가해 볼 수 있지만 10억 정도라면 뭐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없고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당신 배우자 당신은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신이 가져가세요. 장남 너는 부산에 있는 상가 네가 가져가라. 장녀 너는요 주식 100억 너무 많네요. 10억 원치 네가 가져가라. 차남 너는 내가 갖고 있는 그랜저 성처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딱딱 정해주고 돌아가셨다면요 그냥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갑자기 저 교통사고 사망하시면서 유언장도 없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게 1순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이게 직계 비속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게 1순위인데 이 사람이 1.5로 가져가고 남은 1대1, 1대1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려면 다 주식이든 주택이든 자 그랜저도 다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다음에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다.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임의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때 필수적 평가는 주로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면 얘는요 사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리려고 아니면 상속자에서 나눠 가지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익 목적의 평가는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돼요. 이걸요 법정 평가다 해줍니다. 법에서 뭐라고요?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우리 자, 이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니면 법에서 정해진 방법 있죠? 여기에 따라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 다수의 이익과 직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법정 평가를 하는 겁니다. 법정 평가는요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볼게요. 176페이지 위쪽에 한 10번째 줄에 7번째 줄에 보면 자, 법률로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있죠? 이 법률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한 다음에 조세라든가 보상금 있죠? 요거 주려고 미리미리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서 하는 법률 있죠?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가 아니면요 기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감정평가 되려면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감정평가사가 의뢰인과 짜고서 가격을 막 올리거나 할 수 있죠. 그럼 여러 가지 행정벌 같은 거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규제하고 있는 거를요, 요 법이고, 그리고 요 법에 따라서 시행 규칙도 정해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감정평가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번엔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다 해서 여기 뭐가 있냐면 밭이 있습니다. 밭에 한문으로 이렇게 밭이 이렇게 돼요. 제가 아는 한문이 몇 개 안 되는데 아는 한문은 악자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 밭이 있는데 이걸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밭인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현황 평가라는 겁니다. 있는 상태 지금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현황 평가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현황,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규칙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예외적인 내용들 알아볼게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목이 대로 바뀐다면, 대가 뭐예요? 상업용지 아니면 주거용지를 얘기합니다. 대로 바뀌면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바뀐다면 얼마일까? 이런 걸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걸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죠.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그 오타가 좀 있네요. 오타라기보다는 2020년 지우시고 2025년 적어 놓으세요. 2000에 유학지 맞는 거 아직도 이 숫자를 안 바꿔놨네요. 2025년 12월 30일자로는 얼마가 될 것인가?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기한부 평가라는 겁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기한평가. 그 다음 이번에는요, 자, 이 2008년 12월 30일자 과거 특정 일자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소급 평가라는 겁니다. 과거 특정 일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경우에 이런 평가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어떤 지역에 그린벨트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공법상 기한을 받고 있거나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현황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부평가는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 지역을 해제를 시킨다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조건부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조건부평가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을 믿고 아직 바뀌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가격을 믿고 거래한 사가, 자, 만약 안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재산상 크게 손해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자세히 물어보지만 여기서는 가볍게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일단은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는 게 거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보통 한 8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역의 여건상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합법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정부에서 그 법에서 500년 동안 못 바꾸게 돼 있다 그러면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보통 기한부 평가는 어떤 경우가 하냐면, 어떤 아파트를 착공했습니다. 한 2, 3년 있다 완공되겠죠. 완공 시점에서의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뭐라고요? 기한부 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급 평가는 주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이번에는 물건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물건별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부동산은요 평가할 때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원칙이에요. 원칙.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 뭐냐면 물건마다 따로따로 다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 속하면요 일괄 평가합니다. 보통 얘는요, 일단 2개 이상의 대상 물건 나와야 돼요. 몇 개라고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토지 건물은
다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로 다 팔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얘는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가치 형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이게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아니면요 1년밖에 안 됐냐 500년 된 거냐 50년 된 거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줘 안 줘? 줍니다. 이게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냐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아파트냐 이게 따라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줘 안 줘요? 다 주는 겁니다. 가치 형성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럴 경우는요 통째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합쳐서 평가라는 얘기죠. 합쳐서 이걸 일괄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평을 쓰면 안 되지만 제곱미터 써야 되지만 평당 예를 들어 1,300만 원이다. 그럴 때는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아래 토지가 있어 없어요? 요거까지 합쳐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요 일괄 평가한다 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일괄 평가 거의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부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줘야 돼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문제는요 그 중에 일부만의 가치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평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토지만 덜렁 떼내서는 평가하기 쉽지만 토지에 건물이 분명히 있어 없어요? 있는 상태에 토지가치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가치 평가해야 돼요. 건부지가 뭐예요?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를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땅 알겠죠?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 어려울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토지만 따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나마 어떻게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일단 일괄해서 평가하면은요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부분 평가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독립 평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표준지 공시가 같은 거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요 얘하고 똑같은데 어쨌거나 복합부동산이 있습니다.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만의 가치. 근데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토지 위에 분명히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나대 상태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나지를 가정해서 혹은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조건 평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표준지 공시가 같은 거 할 때는요 예컨대 어떤 지역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이 표준지인데 여기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없다고 하자고 평가합니다. 이런 걸 답하라고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부분평가하고 용어가 아주 비슷한 용어 하나가 있는데 이건 구분평가라는 겁니다. 구분평가는요 일단 한 개의 물건이 나와줘야 돼요. 몇 개라고요? 한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걸 보라고요. 이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해서 합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있는 땅이 있는데 56번지 필지입니다. 그럼 물건 하나죠. 필지는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앞부분은 백화점으로 쓰고 있고 뒷부분은 시장사님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1번, 176페이지 오른쪽 1번.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라든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정평가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소급평가는요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맞고, 감정평가는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요걸 그 옆에다가 현황평가라는 겁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현황평가.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다만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불법적으로 이용한 용도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농지가 있는데 어떤 서커스단이 한 보름 정도 서커스단을 운영한다고 여기다가 운영한다고 해서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일시적으로 이용한 용도 쓰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현황평가 원칙이 아닙니다. 4번 볼게요. 자, 조건부 평가는 부동산 가치의 증감용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분 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일부만을 평가할 때, 물론 이거 부분 평가가 답인데 독립 평가라도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부분 평가를 물어봤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봤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 이론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요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우리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여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1억짜리 부동산을 9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치자. 9천만 원에 구입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1억짜리라는 게 뭐냐면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 해주자.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걸요 가치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가치. 영어로는요 value 해줍니다. 영어로. 그러면 가치의 본질이 뭐냐? 가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가치가 내가 지나가다 수박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얼마를 지불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왜 지불하냐면 수박을 구입해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저녁 때 깨트려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자, 지금부터 만족감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씁니다. 만족감, 효용, 편익, 유용성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녁 때 깨서 먹음으로써 인한 만족감 있죠. 요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똑같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장래, 미래, 장 똑같은 겁니다.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 있죠. 만족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당연히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다 해줍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현재의 값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장래 편익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판단하기 힘들죠. 그리고 더더욱 어려운 거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무슨 수로 바꿔놓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해줍니다. 그래,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뭘 한다고요? 가격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이기 때문에 1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10분 전에 거래했던 과거죠. 그래서 과거의 값이다 해줍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과거의 값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중개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해줍니다. 중개사.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요 평가사가 평가한 거 큰 관계 없습니다. 우리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면요 그동안 거래했던 시세가 실거래가 있어 없어요? 요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거의 그 중개활동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중개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요, 이 가치라는 것은요,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극히 정상적인 값인 시장 가치라는 걸로 평가해 볼 수도 있지만, 시장 가치는요, 옛날에는 정상 가격, 극히 정상적인 값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뭐 보험 가치라든가 담보 가치,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아니면요 공익 가치, 뭐 장부 가치, 뭐 보는 관점에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는, 주어진 시점에서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구입하는 시점에서는요,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지 여러 개의 가격으로 거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박스 바로 밑에 볼게요. 박스 밑에 보시면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1억짜리라면 1억 근처에서 1억 1천만 원에 거래하기도 하고 9천에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가격에, 그러나 이게 가치가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 가치가 이 정도라면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고 들쑥날쑥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계를 내본다면 거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통계를 하면 더하기 빼기 하면 거의 똑같아진다. 예, 일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도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근데 인플레가 발생한 거는요, 화폐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몇 번 했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걸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줬다, 이것만 가격입니다. 다시 할게요. 시장에서 내가 얼마를 지불했다는 얘기죠. 요것만 가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치예요. 자, 설사 그 시험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재에서 무슨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거의 대부분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구분하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가격이라는 표현 썼더라도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가치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나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는요, 일반 맥주의 가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요, 얘는 가치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요, 임료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임료는 뭐예요? 임료는요,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요? 임료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와 임료는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을 빌려줄 때는요, 임대료로 1년에 한 1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맞지 않나요? 근데 100억짜리를 빌려준다 그러면 1천만 원 받으면 대환돼요? 10억은 받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이 크면 과실도 큰 겁니다. 원본이 작으면 과실도 작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가치이다. 그리고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한다면 얘도 100평이고 토지가 얘도 100평이라면 가치가 같아야 안 같아야 돼요? 가치가,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한다면 둘 다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얘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답니다. 얘는 일반적인 토지래요. 그러면 자,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세한 권리 있죠? 이걸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란다고요?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권능, 그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능, 처분할 수 있는 권능, 권리 이렇게 쪼개본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아무래도 자, 농사밖에 못 짓죠. 사용도 제한되고, 농사 지어봐야 돈 대여 안 돼? 별로 안 되죠. 수익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처분하기도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처분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가치를 결정한다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소유권이라는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소유권, 그잖아요.
근데 만약 이 부분을 전세를 놨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가치도 형성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상권 설정했다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가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둘 이상의 뭐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는요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3년 뒤에 오를 거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나요? 미리 사놓고 나중에 안 먹고 갖고 있나요? 이런 사람을 왕또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또라이라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요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니까 미리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 배려가 뭐냐면 멀리 내다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장기적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사기, 강박, 정부에는 강압적 거래 같은 거 있죠.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항상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있죠.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이파크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변에 호수공원이 있는 땅들은 호수공원이 있으면 가치가 높죠. 네,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 가치가 떨어지겠죠.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수많은 가치가 여러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평가사가 도대체 어떤 가치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원칙적으로는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가치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는 뭐 다른 가치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메뉴에 참고로 자, 교환 가치라는 게 있고 사용 가치라고 있어 없어요? 교환 가치는요 어떤 주어진 시장이 있다면 특정 시장이 있다면 거기서 거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요걸 교환 가치라는 거고 시장 가치는요 사용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대가 있죠. 요거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요? 사용 가치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재화를 이용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효용에 대한 대가 이걸 뭐라고요? 사용 가치라는 겁니다. 뭔 얘기 모르겠다. 우리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LG전자에 주는데 옛날에는요 금성사였습니다. 금성사. 옛날에 뭐 했다고요? 금성사. 여기서 나온 선풍기가 골드스타 선풍기였습니다. 무슨 스타라고요? 골드스타 선풍기 있어요. 요거 가끔가다 어디 가면 뭐 굴러 다닙니다. 이것도 굴러 다녀 어디서. 요거는요 아직도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사용 가치는 있는 겁니다. 사용 가치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시장에 팔려면 팔려 안 팔려요? 팔리긴커녕 돈 주고 줘야 돼요. 돈 주고. 그잖아요. 그냥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교환 가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볼게요.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게를 뭐냐면 요게 이제 이걸 요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강. 처음 들어보시나요? 옛날에 이게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 때 나온 요강입니다. 언제 나온 요강이라고요? 고려 때. 그래서 요거 요즘에 요 인용한 사람 있어 없어요? 사용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되겠네. 누가 이용합니까 이거를? 그렇지만 요거 인사동 가서 골동품점에 가면 잘하면 큰 돈 벌어요 안 벌어요? 큰 돈 될 수 있는 거죠. 교환 가치는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수많은 가치 중에 도대체 어떤 형태로 평가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볼게요. 요거 자 여기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어 없어요? 다른 가치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시장 가치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8페이지 오른쪽에 메뉴에 보니까 문제 8번 볼게요. 8번 찾으셨나요? 요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정의입니다. 자, 시장 가치는 찾으셨나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죠. 말 더럽게 기네요. 됐죠? 이걸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가볍게 좀 암기하세요. 가볍게. 이렇게 출거 당시통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출거 당시통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5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출거 당시통 해갖고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출품은 시장에 내놨다는 얘기죠. 내놨을 때 한두 달내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 가치 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가치 평가해야 돼요. 얘는 극히 정상적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히 정상인 값. 그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기, 강박, 정부에는 강압적 거래라든가 금매 이런 거 없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극히 자연스럽게 거래했을 때 성립되는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정통성이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 판매자 팔려는 사람은요, 자기가 여태 살아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한 거 이거 알아 몰라요? 알 수 있죠. 근데 매수자는 모르고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손해보고 거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성이 좀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가 있어야 되지. 교회라든가 관공서 이런 것들은요, 시장 가치 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가치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통상적인 자유 경쟁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해야 돼요. 공산주의 같은 폐쇄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건을 갖춘 상태에 거래가 됐을 때 있죠. 그때 성립되는 가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반드시 시장 가치로만 평가해라.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세 같은 거 부과할 때는요, 정부에서 공시가격이라는 걸 결정합니다. 뭘 결정한다고요? 공시,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이 나보고 내가 평가사인데 나보고 이러는 겁니다. 요 부동산을요, 약간 불안하니까 담보로서 안정성을 특히 고려해서 평가해달라. 그럼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요, 보험시장의 어떤 관행 있죠. 이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보험가치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밑에 한정가치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자, 일종의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닌 가치인데, 어떤 사람이 백화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백화점을 차리려면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으니까 이제 여러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유독히 안 판다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알박기 한다 지금다. 뭐라고요? 알박기. 그러면 이 땅이 시장 가치나 2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없으면은 백화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10억 정도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불보이지만 어쨌거나 자, 이런 걸 뭐라고요? 한정 가치다. 시장 가치와는 괴리돼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가치 있죠. 병합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옛날에는요, 시장 가치, 적정 가격, 최빈 가격 이 거의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는데 지금은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소속이 다릅니다. 시장 가치는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언급하는 거고, 적정 가격은요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 있죠. 이 법에 따르면요 적정 가격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라는 사람은 최빈 가격 이렇게 용어합니다. 요거.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얼른 풀어볼게요.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자, 부동산의 가치는 맨 위에입니다.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죠. 환원한 값이다. 맞습니다. 가격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가치는요, 장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의미하므로 현재의 값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 의미하므로 과거의 값이에요. 자, 보세요. 자, 어디 갔어요? 가치는 현재의 값, 가격은 뭐라고요? 과거의 값. 이렇게. 그다음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요 가격도 하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건 틀린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치가 상승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기당해서 비싸게 팔렸다고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부동산 가격은요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몇 개라고요? 한 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 6번 볼게요.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가격과 가치는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아까 똑같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요 각각에 대해서도 권리의 가치가 정해질 수 있다고 했죠. 소유권이라는 가치, 전세권이라는 가치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8번은 조금 전에 했어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안 했잖아요 하고 짜증냅니다. 조금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감정평가업자는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원칙이 시장 가치라는 얘기지 다른 가치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정확히 10분 내로 끝날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약간 오버됐네요. 아까 50분까지 못 들어간다 해놓고서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얼른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론적으로 자 결국은요 부동산 가치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적정한 가치가 결정돼요. 그럼 가격은 어디 있어요? 가격 여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근처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때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줍니다. 이번에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동생이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동생이 형한테 영향을 주진 않겠죠. 뭐 줄 수도 있지만 깐남뱅이가 주긴 그렇죠. 자 이때 이제 발생 요인은요 우리 그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라든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얘기합니다. 수요를 변화시키죠.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런 거 있죠. 공급이 변화 요인은요 뭐 기술이 혁신이 있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 감정평가론자들은 이런 거 잘 알아요 몰래?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경제학을.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나는 데 적어놓은 게 딱 있습니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맨 먼저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효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변에 호수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 아주 쾌적한 동네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 작았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할 수 있겠네요. 교통이 편리해졌다. 그것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수익,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요, 돈이 잘 벌릴 거로 예상된다. 수익성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장은요, 생산성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요, 수요를 결정한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한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 한다고요? 유효 수요다. 이것도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부족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상대적 희소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조그만 땅이 있다. 그러면 땅이 부족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것도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큰 땅이 있다. 그러면 남아돌 것 같죠? 근데 문제는요. 이걸 이용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절대량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수요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를 공급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공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이전성 정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전성은요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요 3년 동안 전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뭐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 공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자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가 다 상호 결합하에 결정되는 거죠. 상호 뭐라고요?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 수요와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요? 형성 요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요 동네가 있다 치자. 아파트 단지고 있고 요 근처가 있다고 치자. 이때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요인을요 일반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 나거나 아니면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요 전부 다 팔을 때는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다 영향을 줘 안 줘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이거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원래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버스가 안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이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역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요? 개별 요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원래 엘리베이터가 2대였죠? 좀 2대 아닙니까? 근데 한 대 더 설치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요 개별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일반 요인은 또다시 이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요인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구분합니다. 물론 지역에는 또 지역 자연 요인이 있죠. 지역의 자연적 조건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형, 지세, 지질, 지방,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있죠. 천연자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 요인은요 뭐 토지의 개별 요인, 건물의 개별 요인 구분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한 15회 이전에서는요 얘가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한 2번 문제 있었습니다. 2번. 요즘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렇죠. 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오면 나한테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시험 떨어지니까 1년 동안 너 때문에 또 공부해야 되는데 내 인생 책임져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그잖아요. 그래서 면피용으로 뭐라고요? 내가 그전에 이거 하지 않았냐 이렇게 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용으로요? 면피용으로 이렇게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일단 사회적 요인 하면요 뭐 학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복지, 관행, 가치관, 간섭, 양식 뭐 있다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나오면요 무슨 뭐 경제 용어 있죠. 잘 쓰는 뭐 소비 상태 아니면요 저축, 투자, 재정, 금융, 환율, 무역 뭐 있다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라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하면 정부 입장에서의 규제라든가 제도, 정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조금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세제 상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자 정부 입장에서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행정적 요인입니다. 근데 세 부담의 상태다 이럴 때는요 똑같은 세금 제도를 하더라도 지역마다 사람마다 이 느끼는 부담 정도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 이익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좀 아주 헷갈리는 게 있는데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 요거 아주 애매한데 요거는요 교통 체계가 바뀌면요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요 경제적 요인 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뭐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요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 요인이다. 그럼 지금부터 요 아파트 단지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뭐가 들어오겠다고요? 지하철 들어오겠다.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편리해졌잖아요. 교통이.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죠? 많아지니까 가치는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효용은요, 유용성이라는데 인간의 필요라든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걸요 효용이라는 겁니다. 유용성. 그 다음에 효용은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 같은 거는요 쾌적성 이런 걸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고, 상업지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요 생산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요 유효수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은요, 부동산에 대하여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 틀린 겁니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가치가 발생되기 위해서는요,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요 이전성 이런 것들이 상호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예,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틀린 거냐면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결정된다고 틀린 겁니다. 상호 결합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8번 볼게요. 가치, 6번 이거 이 숫자가 틀렸네요. 5번 다음에 8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6번 해줘야 되죠. 가치 형성 요인은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죠.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형이 동생한테.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오늘 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오늘 요 정도만 할게요. 더 해요? 깜짝 놀라네. 더 하라는 줄 알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나도.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거 마무리할 거니까 요거 갖고 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문제집 갖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집에 갔다 와야 돼요. 다시 집에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들고 오세요. 요거 마무리할 겁니다. 얼른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